장자를 읽을 때 잊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고요. 부제는 이렇게 됩니다. 재물론인가, 재물론인가. 책을 보시면 이게 어떤 포인트인지는 조금은 이해가 되실 텐데 그래도 읽어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정작 옛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장자라는 한 권의 책이 완성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압축적으로 말하자면 장자와 장자의 거리는 생각보다 멀다. 어쩌면 그 사이의 간극은 끝내 좁힐 수 없을지 모른다. 텍스트, 장자를 아무리 헤집고 분석한다 하더라도 역사적 인물, 장자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거라는 말이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장자에 지나치게 주목하지도 말아야겠지만 거꾸로 장자 본인의 목소리를 찾겠다는 어리석은 시도로부터도 좀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글을 좀 고쳐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는 거는 항상 얘기할 때 제목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리고 책이라고 하는 일관적인 형태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옛날 사람에게는 제목이 중요하지 않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또 하나는 장자라고 하는 하나의 책으로 우리는 접근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글 묶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소요유에서 말한 유가 얼마간에 떨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 조금은 떨어져서 장자를 읽을 필요가 있다. 너무 진지하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조금 비스듬히 장자를 읽어보자는 이야기다. 습관적이고 쉬운 읽기 방식에서 벗어나 장자를 대해보자는 말씀. 너무 진지하지 않게. 내가 보기에 장자를 읽는 태반의 사람이 각 편의 이름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세 글자로 이루어진 네 편의 각 편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장자라는 하나의 글 묶음을 생각해 본다면 네 편의 이름들은 가장 후대에 붙여진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장자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자편의 편 이름은 대체로 두 글자인데 대부분 각 편을 시작하는 글자를 떼어 제목으로 삼았다. 이런 전통에 따르면 지금 쓰는 이 글의 제목은 오늘날이 되어야 할 테다. 아니면 오늘날 우리에게 정도거나. 따라서 편의 이름은 대체로 아무 의미도 없다. 실제로 논어 같은 책이 대표적입니다. 논어나 맹자가 대표적인데요. 의미를 없이 그냥 편의 제목을 붙였어요. 자, 근데 이제 장자 네 편은 제목이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얘기되죠. 그러나 네 편은 그렇지 않다. 이는 분명 누군가 따로 지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소요유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소요유라는 글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방황호 무위기측, 소요호 침화기하, 소요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소요라는 표현, 그리고 약, 부, 승, 천지지정, 이어, 육기지변, 유, 무궁자, 유가 나왔습니다. 여기 피차, 오호대제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승운기, 비룡, 유호, 사해지회 여기에 또 유가 나왔습니다. 이게 소요유에서 나오는 소유와 유가 나오는 모든 부분입니다. 에서 볼 수 있듯 소요와 유는 각각 따로 표기되었으며 이를 합쳐 소요유라는 제목을 만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소요가 나무 아래에서 뉘어 쉰다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제 앞에 이제 이건 이제 소요유 읽으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무하유지항에 심어두고 소요호 무위기측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무위기측이 아니라 방황호 무위기측이구나. 방황호 무위기측 소요호 침화기하. 그 침화 누워서 쉰다는 거죠. 그 나무 아래에서. 소요는 누워서 쉰다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워서 침화, 누워서 쉰다는 의미의 부사격으로 붙어 있는 거죠. 이런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유의 활동성을 생각하면 유는 자꾸 이게 이 자체의 말도 그렇지만 돌아다닌다는 뜻이 있잖아요. 방황과 유를 결합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들에 심긴 나무 곁에서
방황하듯 끝없는 것을 떠돌며 유무궁 천하 바깥을 떠돌 수도 유호 사해지외 있는 게 아닐까. 따라서 소요유라는 제목 대신 방황유라는 제목이 되어도 좋았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되었다면 장자를 읽는 방식이 크게 바뀌었겠지. 아마도 소요유라는 제목을 붙인 인물은 장자를 누워있는 인물로 소개하고 싶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요라는 표현은 침와 누워서 잔다라고 하는 표현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제물론에서 호접지몽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래서 저는 제물론을 이야기할 때 호접지몽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입장이긴 합니다. 이제 제물론 끝에 이 호접지몽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물론 하면 항상 장자의 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체 흐름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이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을 잘 매듭짓는 이야기로서 호접지몽이 나왔는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전반적인 장자 전체의 이야기에서 호접지몽이 갖고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볼 때 좀 헷갈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데, 이 주목하는 것은 그런 제목이나 이런 해석이 얽힌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은 거죠. 제물론의 경우에는 보다 복잡하다. 왜냐하면 제물론 전체에서 이 글자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물론을 읽어보면 원문을 쭉 해보면 제물론이라는 표현이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유처럼 좀 나눠서 그러면 접근할 수 있잖아요. 얘는 물론이라는 표현이 나왔든가 아니면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왔든가 두 글자를. 결론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즉 더 많은 해석이 편집자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물과 론이 각각 등장하기는 하나 이 둘을 함께 엮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은 따로 떼어져서 좀 약간 상관 좀 없어 보여요. 게다가 이 둘은, 물과 론은 장자가 독특하게 개발한 표현이라 보기 힘들다. 보편적으로 두루 쓰이는 표현이다. 결국 제물론이라는 편명은 장자가 아닌 누군가 독창적으로 만든 표현이다. 오강남은 다음과 같이 제물론의 뜻을 풀이하고 있다. 이 편은 제물론이라는 제목부터 해석이 분분하다. 제는 고르게 하다, 물은 사물, 론은 이론. 이 세 개념을 어떻게 연결시키는가에 따라서 1번 제물에 대한 론. 그럼 이제 제물론이 되는 거죠. 즉 사물을 고르게 대하는 데 대한 이론으로 풀거나, 물론이 제함으로 푸는데, 그게 뭐냐면 제물론인 거죠. 여기서 다시 물론이 물과 론이냐 혹은 물에 대한 논이냐에 따라서 A 사물과, 여기 이제 오탄에 사물과 이론들을 고르게 함으로 풀 수도 있고, 사물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고르게 함이라고 새길 수도 있다. 뭐가 차이냐 하면 또 세심하게 따지면 좀 차이가 있어요. 비슷해 보이긴 하다. 그 외에도 몇 가지 해석이 더 가능하지만 당나라 이전에는 주로 이비, 즉 뭐냐면 사물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고르게 함, 이 지배적이었으나, 즉 제물론으로 읽었던 거죠. 송나라 이후에는 세 가지 모두 인정해왔다. 과연 제물론인가 아니면 제물론인가?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인다면 장자 네 편 각각의 이름을 붙인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제물론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요유가 아니라 소요유였고, 뒤에도 앞에 두 글자 이렇게 두 글자 한 글자 의미 단위를 구분하는 게 조금은 적합해 보여요. 이렇게 보면 사물을 고르게 하는 논의라는 뜻이 되고, 실제로 이런 의미로 오래도록 해석되어 왔어요. 그렇지만 제물론인가 제물론인가 하는 식의 질문은 장자를 읽는데 하등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라는 생각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제목을 지우고 제목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장자를 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 어쨌든 제물론이라는 제목은 장자로부터, 제물론의 여러 글로부터도 꽤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물론이라는 제목으로부터 출발하면 네 편의 제목을 붙인 누군가 해석에 묶여 장자를 읽게 된다. 각 편의 이름은 그저 누군가 임의로 붙여놓은 고유 명사에 불과하다. 이를 지우고 각 편을 읽어볼 것을 제안한다.
거꾸로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편에 제물로냐는 이름을 붙인 것은 적절한 것이었을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적절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흔히 장자를 읽을 때 얘기되는 사물이 뭐 평등함, 사물의 어떤 차이 없음, 이를 이야기할 때 이 제물론이라는 제목을 빼놓고 이야기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과연 그냥 장자에 있는 여러 글들을 우수수 있는 글들을 읽을 때 과연 그렇게 읽을 수 있을까? 저는 잘 그렇게 안 읽히거든요.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여러 우화를 묻고 제물론이나 이름을 붙였다면 그의 해석대로 그 편을 읽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찌됐건 편집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 편을 꿰뚫는 핵심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이제 뭐 제물론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나서 어떠세요? 제물론 읽으니까 여기를 꿰뚫는 하나의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잘 편집되거나 잘 선발되어진 글들이 묶여진 것 같으세요? 그냥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네. 읽었어요. 그 생각이 안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저는 결론 더 얘기하면 제물론에 모여 있는 글들이 너무 제각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묶어서 얘기하기 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전자 앞부분에 네. 1편밖에 안 읽었지만 1편의 형식도 네. 그 부분에만 좀 그죠? 독해서에 이렇게 나올 때 이제 시작 태고 네. 부분만 이제 이야기가 시작하는구나 네.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이제 다 옴니버스 형식 네, 옴니버스 형식이에요. 엮여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 제물론이라는 제목에도 묶일 네. 여력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그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가지고 예. 있는 이게 뭘 상상하게 하지? 맞아요. 이걸 보는 거니까. 그러게 적당합니다. 그래서 제물론에 속하는 글들이 먼저 있었는가? 아니면 누군가 임의로 속가한 뒤에 제물론에 이름 붙였는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속가놓은 글 묶음이 있었고 거기에 누군가 제물론에 이름 붙인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속가낸 다음에 거기에 제물론에 이름 붙인 건지 정황상 후자의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물론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그 편집자의 노고를 무시하고 읽자는 이유는 그의 시도가 얼마간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물론 안에 여러 글은 서로 짜임새 있게 엮이지 못했어요. 내용은 산만하고 어지럽고 그의 시도는 얼마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설사 그가 제물론이라는 이름의 적절한 글들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의 의도와 달리 새어나가 버리는 혹은 쓸데없이 덧붙여진 글이 너무 많아요. 결국 제가 던지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논의, 특히 제물론에서 그것도 제물론이라는 이름에서 출발한 사물을 고르게 한다는 식의 주장은 장자의 것이 혹은 장자라는 책의 중요한 주제가 맞는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사물을 고르게 한다는 식의 주장으로 제물론에 있는 것은 더 다양한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잘못된 출발점은 아닐까? 사실 이것은 장자 전체를 관통하는 특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장자는 산만하고 어지러운 책인데 특정한 의미를 확정하기 힘든 책이죠. 따라서 제목에서 출발하는 장자 읽기는 장자 텍스트의 특징을 지우고 나아가 장자를 특정한 의미에 가두는 읽기 방식일 수도 있어요. 장자의 특징을 생각한다면 특히 그것이 산만한 옴니버스라는 특징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장자는 물론 장자와도 먼 오독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제목에 너무 강조돼서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질문해봐야 되는 거죠. 제물로는 그냥 하나의 글을 묶어놓은 이름에 불과하고 이름표에 불과하고 그러면 어찌됐건 우리가 진도에 따라서 제물론이라고 하는 글을 읽었으니 그럼 여러 에피소드나 여러 글의 묶음 가운데 어떤 글이 가장 인상 깊었는가? 그리고 그 글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까?